212쪽. 점 비평하는 글쓰기. 준비됐죠? 갑니다. 그림 안 봐도 되고요. 바로 밑에 그림 밑에 봐. 원리학습. 자, 1. 비평하는 글의 개념. 외워야 돼. 그냥 외우면 돼. 어떤 대상에 대한 옳고 그른,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가치를 논하는 거. 여기 줄 긋고 평가라고 적으면 돼. 평가. 평가하는 거야. 가치를 내린다는 건.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논한다. 평가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대상은 보통 예술 작품이야. 예술 작품. 문학이라던가 뭐 영화, 미술 이런 거. 우리 저번에 설득하는 글쓰기까지 한 거 맞잖아, 그지? 맞죠? 이거 한차 맞죠? 자, 비평문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들어 필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문제는 보통 시사 문제야. 사회적인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 예술 작품을 평가하든 아니면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드러내든 간에 중요한 건 일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논거, 근거가 있어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설득의 성격을 얘도 가지고 가는 거거든. 설득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가치를 논할 때도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문. 보통 이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이라고 하면은 작품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 나머지 뭐 책에 대한 평가를 다룬 서평, 특정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비평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평글. 요런 것들은 여기 이 가치를 논한 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글은 뒤에 나와. 그래서 그거 보고 얘기할게. 어쨌든 이걸 다 포함한다는 거. 개념을 외우세요, 정의를. 자, 다음 쪽. 특징.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 주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거 제시해야겠죠? 근거를 제시해 이를 뒷받침함. 그다음 설득하는 글에 비해 이런 걸 외워야 돼. 이런 거. 자, 설득하는 글에 비해 필자의 주관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외워. 뭐 외우라고 말해서 미안해요. 이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밑에 비평하는 글쓰기 과정. 또 미안한데 이 순서 외우세요. 이거 순서 암기해라. 기본적으로 순서 암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평의 대상 선정하기, 그 다음에 대상 이해하기, 그 다음에 관점 수립하기, 그 다음에 근거 마련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이거 그냥 순서를 외워야 돼. 근데 이 외우는 것도 보면 당연한 거죠. 쓰기 전에 일단 대상 선정을 먼저 해야 되고, 선정을 했으면 그 대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점 당연히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 마련해가지고 표현하기는 글쓰기 단계야. 글쓰기 단계. 그래서 글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대상 선정하기는 비평하는 글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담은 그림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함.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명확하다는 게 예시를 보시면 영화를 비평하는 글을 쓸 때에는 한 편의 영화 전체보다 주제, 등장인물, 구성, 배우의 영역과 같이 세분화하여 비평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함.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대상을 이해하는 거는, 자, 선정한 대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면 비평하는 대상을 이해해야 함. 당연한 얘기고, 비평하는 대상을 잘 이해하려면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지문에서 뭐 어떤 친구가 글을 쓰는데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해하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밑에 보시면 이때 읽은 글들의 내용을 정리해두면 비평하는 글을 쓸 때 도움이 됨.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비슷한 성격의 걷기를 묶어보고 그에 대한 필자의 근거들도 함께 기록해두면 비평하는 글을 쓸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여기다가 포인트. 이 정도. 그리고 이 다양한 관점의 글들에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도 해요. 알겠죠? 여기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도 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글들을 읽어봤으니까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읽어봤으니까 자기 관점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비평 대상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고 그 관점을 그래서 일관성에 포인트를 두셔야겠네요. 일관성. 갑자기 관점이 바뀌면 안 되죠. 일관성으로 가야 돼.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이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어떤 독자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하겠네요. 더. 자, 이 필자의 주장이 어떤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 관점을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자기의 관점을 정하는 거야. 근데 이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읽었을 때 자기랑 생각이 다른 관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관점의 한계라든가 약점 같은 거를 자기의 그 근거로 삼으면 돼. 이 뒤에 나와요. 자, 다음 비평의 근거 마련하기. 비평하는 글도 설득하는 글처럼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도 설득의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설득의 성격이 있고 이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아까도 얘기한 거고 여기 나왔죠. 방금 얘기한 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들의 단점이나 약점, 문제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이게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비평의 대상 이해하기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알겠죠? 요걸 읽어봐야지 요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다음 표현하기는 글 쓰는 거고 필자의 관점을 분명하게, 당연한 얘기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미사역은 꾸미는 말이야. 이 꾸미는 말을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왜? 설득하는 거니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요?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 진영이 이 친구 나오는데 다음은 진영이 비평하는 글을 쓰기 위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를 보고 비평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알아보자. 민준아 거기 맞냐 쪽수가? 넘겨야 돼, 그죠? 집중해. 자, 그래서 일단 각 비평의 대상 선정하기 이 순서를 외우라고 했어요.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 자, 한 빵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재사용하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1일 유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매체겠지, 인터넷 매체 한 빵집에 대해 항의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글쓴이는 해당 빵집의 공정을 우연히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에 생크림을 덧입혀 새 케이크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이 인터넷 매체의 어떤 글에서. 그래서 항의문은 누리소통망 사용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원 글쓴이가 쓴 항의문의 내용과 빵집을 비난하는 누리소통망 사용자들의 반응을 기사로 다루며 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다. 그럼 이 빵집의 손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빵집의 폐업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근데 밑에 보면 어때? 그러나 어제인 17일 저녁 빵집 주인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해명함으로써 항의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면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확산된 거 아니야, 그지? 인터넷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빵집 주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당분간 빵집을 휴업하기로 했다. 이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빵집 주인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 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는. 알겠죠? 이게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자, 이런 현상을 비평하는 글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해보면 어떨까? 그럼 이게 매체가 되는 거야. 비평문을 쓰는 매체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겠어. 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겠어. 요게 이 밑에 있는 이해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뭐 별거 없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해하기 관점을 두 가지로 봤어요. 자, 일단 누리소통망 사용자들의 의식 문제.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는 누리소통망 사용자들 부정확한 정보윤리 의식이 문제이다. 그 다음에 부족한 정보윤리 의식이 문제이다.
그리고 누리소통망 시대의 계기에는 정보를 퍼뜨릴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정보 생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 개인의 문제야. 개인. 그리고 밑에 언론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뉴스를 확산시킨 언론들이 문제이다. 위에선 개인이 문제, 여기서 언론들이 문제. 그래서 이 기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언론인들은 뉴스를 생산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뉴스의 사실 여부에 책임감을 지닐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고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돼, 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이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관점들은 크게 누리소통망 사용자들, 이거 누리소통망 사용 SNS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사용자들의 의식 문제로 보는 관점들과 언론의 문제로 보는 관점들로 나눌 수 있네.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다음 조건. 다음 조 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 수립하기. 간단해요. 자, 다양한 관점들을 검토해보니 나의 관점을 세울 수 있겠어. 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누리소통망 사용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게 이 친구가 선택한 관점이죠. 진영이가 선택한 관점. 앞에서 비평의 대상을 이해하면서 찾은 다양한 관점들과 그 관점의 근거들을 내가 쓸 글의 근거를 생성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해야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방금 읽은 거. 이 다양한 관점들을 근거 마련의 토대로 쓰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특히 언론의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 언론의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얘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잖아. 그지? 이해되죠? 이 친구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야. 그래서 이런 관점은 정확한 정보를 신중하게 전달해야 할 개인의 책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내 관점을 강화해야겠어. 자, 여기 자습서라서 설명돼 있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자신이 선택한 관점의 근거로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이제 의견이 다른 쪽에 이제 그 약점 있잖아요. 그죠? 그 약점을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는 근거로 쓴다는 거지. 그죠? 약점이라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한계라 나올 수도 있고, 뭐 단점이라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문제점이라 나올 수도 있겠죠.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쨌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한계, 단점, 문제점, 약점을 자신의 근거로 활용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밑에 걸 안 읽어도 돼. 방금 다 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18세부터 선거권? 요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안 보고요. 바로 넘어가. 건의하는 결과는 222쪽 가세요. 외부 지문을 해야 되는데. 자, 건의하는 글쓰기. 이거 안 봐도 돼. 자, 다음 문제. 자, 밑에 보세요. 원리학습부터 보세요. 원리학습 222쪽. 건의하는 글의 개념과 특징. 이것도 외우세요. 개념은 어떤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이라는 거는 토론할 때도 했던 건데 다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쟁점이죠.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는 게 쟁점이야. 이 쟁점을 파악하고 그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담은 글. 요게 포인트네. 건의하는 글에는 이 해결 방안이 있어요. 이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거야. 알겠죠? 자, 해서 다음 주. 자, 일단 특징. 설득하는 글과 달리 글을 읽는 대상이 구체적인. 자, 글을 읽는 대상. 독자가 구체적인 거야. 독자가 구체적이야. 비교를 해보면은 설득하는 글은 주제, 안전하게 운전하자. 예상 독자, 일반적인 운전자야. 그럼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은데 건의하는 글은 주제, 밭을 도로로 만들어 우리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를 넓혀주세요. 주제도 구체적이야. 그치? 일단 주제도 구체적이고 예상 독자,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관계자. 왜 이 사람으로 설정했을까? 왜 이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관계자로 설정을 했을까? 건의 사항을 실현시켜 줄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야. 적어 민준아. 적었어. 빠르구나. 미안해. 됐죠? 그래서 밑에 건의하는 글을 쓰는 방법. 자, 일단 첫 번째 독자의 공감 유도.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 일단 이 심각성을 어필해야 돼. 이 심각성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심각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심각성 어필하면 되고. 그래서 이 독자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방안 요구의 구체화,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길을 넓혀주세요 이게 아니라 밭을 도로로 만들어 우리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를 넓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게 구체적이지, 구체적으로 써라.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안 돼. 계속 당연한 거지만 내용 쉬우니까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외워. 자, 긍정적 효과 제시. 피해자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제시함. 그러니까 예상 결과라든가 기대 효과를 제시해라 이 뜻이야. 용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뜻만 통하면 돼.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글에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밭을 도로로 만들어 우리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를 넓혀주세요.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를 통해 글이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당한 논거 대시 이것도 건의하는 것도 설득의 이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는 있어야겠죠. 그죠? 당연한 거야. 그 다음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함. 당연한 거 아니야. 부탁하는데 싸가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 필자에 대한 독자의 호감을 높여 독자가 필자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함. 여기서 말하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은 격식체.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겠죠. 1학년 때 높은 표현 배웠잖아요. 그지? 거기서 격식체를 쓰는 게 좋고요. 반말 까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존댓말 쓰는 거. 경어체. 격식체와 경어체를 써야 된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를 보세요. 맨 밑에 여기. 건의문에서 제시할 해결 방안의 특성이죠. 이걸 보세요. 일단 공익성이 있어야 돼. 건의문에서 제시할 해결 방안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의를 위한 해결 방안은 독자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건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건의하면 안 돼. 다음 공정성. 건의문에서 제시할 해결 방안은 공정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공정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맞서는 경우 공정성은 특히 중요해진다. 이 말은 한쪽에만 이익이 되면 돼야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합리성. 건의문에서 제시할 해결 방안은 합리적이어야 당연한 얘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해결 방안은 독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한다. 떼쓰면 돼야 돼? 안 된다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죠. 그 다음 실현 가능성. 건의문에서 제시할 해결 방안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적, 비용 측면,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 그리고 사회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해결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은 공정성이랑 좀 엮어서 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다음 쪽. 그래서 이 건의하는 글의 형식. 이것도 독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독자 명확하고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 이 독자가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들어줄 사람이어야 돼. 알겠지? 이 건의를 들어줄 사람이어야 돼요. 건의사항을 들어줄 사람이어야 되고. 볼게요.
교실에 탈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건의 내용이 곧 제목으로 쓰였어요 지금. 그치? 탈의 공간을 원해요. 교실에.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때 교장 쌤이 그러면 독자가 돼. 그 교실에 탈의 공간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학교에 짱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교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 교장 쌤이 건의 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교장 쌤한테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인사. 저는 2학년 땡땡반 김재희입니다. 자기소개. 너무 이거는 뭐 적을 것도 없잖아, 지금. 자기소개. 항상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싸바싸바를 해야 돼. 왜? 부탁하는 거예요. 싸바싸바 잘 해야 되고요. 자, 한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이런 거, 이 말투 있죠? 뭐뭐 읍니다, 이렇게, 뭐뭐 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하십시오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십시오체. 격식이야, 격식체. 이런 거는 적어도 혹시 몰라. 하십시오체로 한다. 보통 건의하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하십시오체야. 그러니까 매우 불편해요. 건의 드려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치? 건의 드림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해요체 안 쓰고 하십시오체로 가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건 공적인 글쓰기거든. 알겠죠? 공적인 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어필해야 돼. 교실에 탈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의 내용이고요. 학교에 별도로 탈의 공간이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편하다. 자, 체육 수업을 하려면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탈의 공간이 없다 보니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친구들도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급한 용무를 봐야 하는 친구들도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니 줄이 항상 깁니다. 불편하다. 이 때문에 체육 수업에 늦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급한 용무를 보러 왔다가 종이 쳐서 용무를 보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똥 마려운데 똥을 못 싸는 거야. 심각한 거죠. 심각성. 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이 이제 크다는 거. 그럼 이제 건의를 들어줘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교실에 간이 탈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가정하는 거죠. 옷을 빨리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체육 수업에 늦지 않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도 더 편해질 것입니다. 해가지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야지 들어줄 거 아니야. 또한 간이 탈의실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고 이런 말은 자 비용이 얼마 안 든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쉽죠? 너무 쉬워. 그치? 자 밑에 저희를 위해 이 문제를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실에 탈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학교 생활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기대 효과. 위에서 이 문제를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건의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2000년 4월 20일 김재희 올림. 이런 거 다 뭐야? 편지 형식. 이게 왜냐면 독자가 구체적이라는 거는 보통 한 명이거든. 그 한 명한테 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넘어가 볼까? 자, 넘어가서 다음 만화를 보고 생활 속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아직 건의하는 글을 쓰진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자, 일단 문제 상황이 생겨. 저런 오늘도 줄이 기네. 이게 문제 상황. 줄이 길어.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다녀야 할까? 버스죠, 버스. 버스 줄이 길어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 그 상황이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문제야. 원인이 뭘까? 일단 원인부터 파악해야 돼.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해결 방안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야.
우리 학교는 외곽, 구석에 있어서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 자, 첫 번째 원인이고,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학생 수도 다른 학교의 2배야. 그럼 버스 타는 인원도 많겠죠? 자,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학생 수도 다른 학교의 2배야. 이거 적어놓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 버스 이용 인원이 많다는 거겠죠. 버스 이용 인원이 많다는 거야. 이거 많은 자자 다 쓸 줄 알죠? 근데 이런 거 쓰면 좀 꼰인가? 어때요? 현주야 꼰이야 이거? 꼰이 아니야. 학교에서도 써요? 꼰이다. 학교에서 꼰이. 많은 자자. 이게 더 편하잖아요. 어쨌든 많이 쓴 이제 인원이 많다. 게다가 버스가 우리 학교 앞에 서기 전에 금빛고등학교에 정차하기 때문에 버스 안이 더욱 풍부해요. 이거는 그럼 금빛고등학교 친구들이 버스를 이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버스 이용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버스 이용자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 이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구나. 3개 나왔죠? 그래서 이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이번 주 학급 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보자. 그러면 무언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이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건의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쪽 넘어가면은 너무 쉬워. 자, 학급 회의 시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할 때 힘들다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요런 것들도 지금 애들이 학급 회의니까 친구지만은 지금 반말 써요, 존댓말 써요. 존댓말 쓰죠, 그죠? 요런 것도 다 일단 알아보 하십시오, 지라는 거.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고 있다는 거, 존댓말 쓰고 있다는 거. 뭐 밑에는 해요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학급 회의이기 때문에 친구들이지만 존댓말 쓰고 있어. 근데 너는 이렇게 안 하잖아, 학급 회의. 학급 회의 자체라는 걸 하나 근데? 자, 그래서 함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그냥 학교를 시내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버스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잖아요. 번호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A 그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요. 착한 거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미친놈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말하는 이 해결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겠지? 학교를 옮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사람 수가 많은 데에 비해 버스 배차 간격이 띄엄띄엄해서인 것 같아요. 버스 배차 간격을 지금보다 더 단축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게 해결 방안이야. 그러면 배차 간격을 단축하자. 그러니까 버스를 더 자주 운행하자 이 뜻이야. 버스를 더 자주 운행하는데 운행 버스 수를 늘리자는 거야. 해서 수정이가 제가 신문에서 보니 승객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 이상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대요. 버스 회사가 우리 학교 학생만을 위해 배차 간격을 줄여줄까요? 해가지고 이 친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보는 거야. 실현 가능성이 낮다 보는 거고요. 여기 쟁점이라 적혀있는 이유는 이 친구랑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긴 버스 회사도 수익이 나와야 운행하는 버스 수를 늘릴 수 있을 테지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 등하교 시간에만 몇 대 더 운행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얘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정이랑 병건이랑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쟁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됐죠? 병건 누구지 알아요? 병건? 칭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병건. 출근해서도 봐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자, 그래서 병건. 자, 그래서 맞아요. 그 정도라면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병건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배차 간격을 이제 줄여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해결 방안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건의문을 보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 다음 주 넘어가면은 자, 1. 현황과 제시한 해결 방안. 배차 간격을 단축하자.
이 해결 방안이 어떤 쟁점을 낳고 있으며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쟁점이야. 그래서 이에 대해 수정과 병건이 어떤 상반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 수정이는 배차관계 줄이기 힘들 거다. 그리고 병건이는 이제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쟁점인 거예요. 이건 더 설명 안 해. 밑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 2번 현아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적절한지 평가해보자. 이건 우리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공익성 말하는 거야. 공익성. 이건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야. 이건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고, 근데 밑에 보면 아니다라 말하고 있죠. 이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며 버스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건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사실. 그러니까 근거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의견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그렇다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배차관계 줄이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버스 회사가 비용 문제로 배차 간격을 줄이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방안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 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냥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여기가 중요한데, 자 3번 모든 별로 위 학생들이 건의문을 써서 보낼 만한 인물을 생각해보자. 이게 이 건의문의 독자가 되겠죠. 독자로 누가 좋을까? 그리고 그 인물에게 건의문을 쓸 때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건의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 건의문의 대상, 독자는 학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요거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사람이 권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버스 배차나 정류장 신설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건의를 해라. 그 표현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 아까 다 한 거야. 읽은 거야.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효과 또 한 개 제시한다. 또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격식체, 경어체를 사용해야 한다. 요 정도. 별거 없죠. 그리고 이 4번 건의문을 쓸 때 인식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해보자. 너무 당연한 건데, 자 내가 작성하는 건의문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 또 해결 방안이 공익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지. 왜냐하면 내가 건의해가지고 사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 뭘 더 봐야 되나?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일단 예시답안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은 학교 친구들, 더 넓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같은 얘기예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하며 해결 방안을 요구할 때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하며 도덕적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외우고 들어가면 돼. 와 이게 남은 파트가 너무 다 짧네. 깽깽이 풀 안 봐도 되나? 깽깽이 풀 깽깽이 풀 안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뭐야? 소개와 친교의 글이죠, 그죠? 235쪽 가세요. 235쪽.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죠?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자화상 안 봐도 돼. 자 일단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자 1번 원리학습.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장문 맥락. 장문 맥락. 주제, 목적, 독자, 매체, 필자의 입장 등. 근데 이거는 어떤 글을 쓰든 간에 이건 다 중요해. 알겠죠? 이 장문 맥락은 그냥 어떤 글을 쓰든 간에 다 공통이야. 당연히 주제 고려해야 되고, 목적 고려해야 되고, 독자, 매체, 필자의 입장 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다음 주 가세요.
우리 자소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소서.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장문 맥락. 일단 목적은 자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에 따라 독자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진학, 대학교 진학이 목적일 때는 독자가 입학 사정까지 되겠죠. 그죠? 그 입학처. 근데 취업이 목적일 때는 독자는 기업의 임사 담당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독자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글을 써야겠죠.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이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 자, 일단 진학이 목적일 때 이때의 독자는 입학 사정관이겠죠. 그래서 필자의 학업 능력이나 학교생활 인성 등을 파악하고자 함. 대학교 가는 거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거를 어필해야겠지. 그래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학교 생활이나 교내외 활동 경력,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서술한. 당연한 얘기야. 어쨌든 학업과 관련된 거. 학업과 관련된 거. 진로, 학업, 진로 이런 거. 그리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통해. 사례라고 나와 있는 건 이거는 구체적 경험을 적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구체적 경험. 이 자소서는 막연하게 쓰면 안 돼.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걸 어필해야 돼요. 이 사례를 통해 원만한 교육 관계의 형성, 유지 능력을 나타낸 학교생활 잘할 수 있는지 그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음 취업이 목적일 때는 필자가 업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신의 학업과 해당 직무와의 연관성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맡은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여기 위에 진학에서도 막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과랑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야. 자, 다시 봐서 경력사항,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을 중심으로 서술한 협력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냄. 별거 없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보시고 여기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 업무 수행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동아리 가입할 때는 동아리에 대한 필자의 관심과 열정을 파악하고자 하겠죠. 독자들이. 여기 관심과 열정을 어필해야겠죠. 관심과 열정. 그래서 취미나 특기, 동아리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서술함 해가지고 그 동아리에 대한 열정,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거 어필하면 돼요. 자, 해서 밑에 3.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 너무 또 뻔한 거 읽어내가지고. 자, 일단 1. 내용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쓴다. 일단 구체적이어야 돼. 내용을 막연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쓴다. 실제 경험이 당연히 구체적이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잡다하게 나열하지 말고 한두 가지 경험만 쓰면 돼. 대신에 깊이 있게 써야 돼. 알겠죠? 깊이 있게.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라든가 교훈 같은 거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과 교훈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자신의 태도를 쓴다. 그리고 이런 깨달은 점이라든가 이런 자신의 태도를 본인이 원하는 학과 또는 직무와 연관 지으면 돼. 알겠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은 요거 있죠. 이거는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 짓는 게 좋아. 이런 깨달은 점이라든가 이 자신의 태도 있죠. 이거를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 짓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너희도 대학 갈 때 써야 되지 않나? 만약에 막 나중에 학종을 간다고 치면은 해지됐나? 진짜 옛날 얘기구나. 미안해. 어디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어려서부터 디자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저는 미술에 소질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내외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시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잡다하게 나열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딱히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어디서 교훈을 얻었는지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림이 없다는 거. 근데 밑에는 어때? 니은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광고 문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일단 여기서 요거 있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게 광고 문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첫 줄에서 바로 광고 문구를 인용했단 말이야. 이런 거는 흥미 유발의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흥미롭게 본다는 소리겠지. 어떤 글이든 간에 뭔가 인용하는 걸로 먼저 들어가면 흥미 유발이 생겨요. 그리고 이 광고 문구를 처음 보았을 때라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필자의 경험이야. 지금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을. 자, 해서 저는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지하철 계단을 다른 누군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광고는 한 줄의 문장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그때 처음 알았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깨달음. 자, 그때 처음 알았고, 그때부터 저는 광고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도 되겠지, 그치? 꿈을 갖게 된 계기 되는 거야. 꿈을 갖게 된 계기. 자, 해서 찰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어 저는 다양한 교내외 미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미술대회에 작품을 내면 심사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작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자신의 노력이야. 광고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미술대회에 참가했다는 이 자신의 노력. 그리고 이것도 경험으로 봐도 돼. 이것도 경험으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깊이 있게 이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자, 일단 진솔한 내용을 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며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성장 배경, 경험, 가치관 등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서술함.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서술하면 사실 안 뽑혀. 알거는 그들을 교과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소서 쓸 때는 좀 구라 좀 쳐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는데 자소서 쓸 때는 이제 말이 막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좀 더 가르치죠. 자,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여러 명이 쓴 자기소개서 중에서 돋보이기 위해 창의성이 필요함. 왜냐면 그 분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독창적인 면을 부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내용이나 상투적인 표현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자주 쓰는 표현들이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옛날에 이제 뭐 자소서 하면은 항상 뻔한 패턴이 저는 뭐 유복하진 않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이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뭔지 알지? 그게 제일 상투적인 거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젠 잘 안 쓰죠 그런 거. 자, 여기 보시면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품격에 맞지 않는 표현은 필자의 인격이나 교양을 의심하게 하며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 그리고 친구들과 격이 없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가벼운 표현이나 비속어, 어법에 맞지 않는 말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식이잖아. 밑에 보시면은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통해 이 회사의 어느 누구보다도 맡은 일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 포부죠, 포부. 일단 포부를 드러냈고, 근데 이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지금 구체성이 없죠. 구체적이지 못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근자감이 결코 아닙니다. 레알입니다. 이딴 거 쓰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요런 이 근자감 레알 이런 거는 품격이 없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벼운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문제 내가 이거 풀어봤거든 미리. 이거를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보더라. 욕은 아니니까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 정도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근자감 레알 이런 유행어들 있지 줄임말 같은 거 품격 떨어지고요. 가벼운 표현이고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이다. 비속어는 아니야. 욕은 아니니까. 근데 비속어에 가깝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거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상투적 표현. 상투적인 표현. 오늘 좀 일찍 끝나겠는데? 일찍 끝나면 문제 풀어야지. 자, 다음 쪽. 다음은 태은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려해야 할 장문 맥락을 알아보자. 자, 태은이 선생님 이번 주말까지 연극부 가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연극부 누리집 게시판 이게 매체겠죠 그러면 매체 네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요. 그리고 이 연극부 가입이 목적이라 나와있죠. 그래 그럼 일단 네가 글을 쓰는 상황을 분석해보렴. 네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지? 연극부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연극부 선배들 및 부원들에게 저를 알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독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연극부 선배들이 저를 부원으로 뽑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연극부 선배들은 연극부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할까? 그러니까 독자를 분석해야 돼. 분석하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대본을 이해하는 능력과 연기력을 갖춘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대본 이해 능력 그리고 연기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런 걸 보여줄 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책 속 인물을 따라 연기하는 것이 취미였다는 점을 적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렸을 적 경험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이제 이 연기력, 대본 이해 능력과 연관성이 있잖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이니까 협동심이 있다는 것. 이런 건 인성적인 측면이겠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건 인성. 동아리에 맞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리고 동아리 누리집에 이게 매체죠. 자기소개서를 올린다고 했지. 그럼 글 말고 다른 형태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게 누리집 인터넷 매체니까 다른 형태의 자료 시청각 자료가 되겠죠. 시청각이니까 동영상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동영상도 될 거고 사진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이퍼링크도 달 수 있겠죠. 인터넷이니까 하이퍼링크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 알겠죠? 매체의 특징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게 써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가지고 다음 쪽. 자 그래서 이 3분을 보세요. 다음 쪽에서 태윤이 쓴 자기소개서가 소통될 매체, 인터넷이죠. 이 매체를 고려할 때 태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해보자. 태윤이가 쓴 자기소개서가 소통될 매체는 인터넷 매체이다. 아까는 누리집이라는 거 지금도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글 말고도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외우시고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이니까. 예를 들어 태연이는 자신의 책 속 인물을 따라 연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인터뷰 형식의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또한 협동심과 책임감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보시면 다음은 대학 진학을 위한 이게 그런 목적이야. 자기소개서의 일부분이다. 그럼 독자는 입학 사정관이야.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표현 방법을 알아보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원하는 인재상이 나와 있어.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하면서 저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2학년 때 교내 반별 합창대회에 참가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사례가 돼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요거야. 갈등 관리, 협력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다른 반 친구들은 벌써 곡을 정해 연습하는데 우리 반은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느라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등 사례지. 지금 갈등이 있었고 저는 고심 끝에 두 곡을 정해 율동 동영상을 만든 후 반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한 곡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곡을 선택한 후에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반은 합창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야? 본인이 갈등 관리를 잘 했고 협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저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단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먼저 노력하고 애쓴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이를 통해부터 그냥 깨달음이야. 이를 통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인 걸 알려주는 표지가 되겠죠. 그죠? 이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경험, 사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깨달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협력과 갈등 관리의 사례가 된다는 거. 잘 쓴 거야, 이 친구는. 잘 썼어. 그 밑에 보면은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동네에 혼자 적적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는 위에서 말한 나눔과 배려가 되겠죠. 나눔과 배려. 이 문단은 나눔과 배려의 경험이에요. 나눔과 배려.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경험을 나열하고 있진 않죠. 한두 가지 경험만 지금 길게 잘 쓰고 있거든. 잘 썼어. 그래서 내용 보면은 어르신들의 댁을 찾아갈 때마다 다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실지 몰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준비해갔지만 늘 저희 이야기를 낯설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저희 이야기, 지들이 준비해간 이야기가 뭔지 안 나오죠. 이런 거를 구체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오거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먼저 당신이 겪은 옛 이야기. 이때 당신이 누군데? 어르신이죠, 그죠? 그래서 옛 이야기. 이것도 어떤 이야기인지 안 나오거든.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죠. 대화는 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배려 나눔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눔과 배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양방향,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장래 희망이 건축가가 된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지금. 본인이 깨달은 바랑 이제 본인이 이제 맡게 될 그 진로랑 연관성이 있는 거야. 진로와 연관성이야. 진로와 지금 대학 진학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로로 보세요. 진로와 연관지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쪽을 보게 되면은 다 얘기했던 거예요. 목적은 대학교 합격이겠죠? 본인을 이제 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독자는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고, 여기 2번 보면 이거 안 봐도 돼. 이걸 안 보고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더 안 볼게요. 이 3번 들어가봐. 다음 쪽. 3번 가봐 그냥. 3번 가서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글을 평가해보자 했죠. 와, 이거 아예 안 보이는데? 보통이죠? 보면 내용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썼는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봐봐. 내용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 쓰는 것이 좋으며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한두 가지 경험을 깊이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 친구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자기소개서는 합창대야 말것 봉사라는 두 가지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 그때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잘 쓴 거야. 근데 다만 말것 봉사의 경험에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은 어르신이 어떤 이야기가 마음을 끌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어떤 이야기인지 상관없으니까 안 쓴 거지 않을까? 딱히 뭐 이게 트집잡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교과서라서 일단 넣어놓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진솔한 내용을 썼는가? 내용을 진솔하게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을 과장하거나 꾸며내지 않아야 한다. 이게 그냥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때 느낀 점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진솔하게 썼다고 볼 수 있다. 뭐 할 게 없네?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했는가? 근데 이런 거는 교과서 지문은 우리가 이제 이 평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이게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봐봐요.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독창적인 면을 부각하여 작성해야 한다. 근데 너네가 읽었을 때 독창적인 거 있어? 여기? 없잖아, 딱히.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독창적인 개성을 특별히 부각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비유나 인용 등의 인상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무난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이 글은 무난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워야 돼? 비유라든가 인용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면은 인상적인 거고 독창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독창성으로 갈 수 있어요. 비유나 인용, 뭐 서린법도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문학에서 쓰는 표현들 있잖아. 수사법들. 그런 수사법들을 사용하면은 독창성이 이제 돋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네. 그리고 밑에 품격 있는 표현 사용했는가? 품격 있게 표현하려면 구어체의 말투, 입으로 대화하는 게 구어체죠. 이 구어체의 말투, 비속어, 어법에 맞지 않는 말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자기소개서는 내용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법에 맞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잘 썼죠. 자, 그러면 요것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편지 나오는 거 있죠. 친교를 위한 글쓰기. 246조. 너무 노골적인 하품. 이거 먹을까요 지금? 괜찮아요? 금방 끝나. 사표 소리 다 찍혔겠어. 자, 친교. 사교적인 거지, 친교라는 거는. 그래서 자, 밑에 원리 해석부터 봐.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장문 맥락. 뭐 독자라든가 목적 이런 거 고려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일단 독자.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받는 사람으로 독자가 정해져 있음. 독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것도 독자가 구체적이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은 이거는 그냥 편지나 다름없어. 알겠죠? 편지를 보시면 돼요. 편지니까 당연히 독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독자와 나와의 관계, 독자의 나이와 감시사 등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글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목적 보면은 초대, 위로, 축하, 사과, 소개, 요청 등 매우 다양하다. 자, 넘어갑니다. 너무 이게 쉬워요. 그래서 다음 쪽 보시면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 자, 독자와 목적 정하기. 누구에게 쓰는지 독자 정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기. 내용 생성하기는 자, 독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내용 생성하기.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예시, 미안함을 전하는 글쓰기에서는 미안함을 느낀 상황과 그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내용을 생성하고 앞으로의 다짐이나 기대에 희망을 덧붙일 수 있음. 그러니까 내용 생성한다는 거는 뭘 쓸지 고민 좀 해보고 찾아보란 뜻이야. 알겠지? 우리 그 설명하는 글쓰기에서도 내용 생성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료 수집이었잖아요. 그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쓸지 이제 찾는 거야. 찾는다기보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겠지. 자, 다음 표현하기 쓰는 거야. 쓰는 거. 자,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제외한 채 오로지 글로만 의미를 전달하므로. 왜요?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화법의 영역이야. 근데 우린 지금 글쓰기 배우지 장문의 영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빠져야겠지. 그지? 말인지 알겠죠? 비언어적, 준언어적은 화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 장문의 영역, 자, 이걸로만 의미 전달하므로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거짓을 쓰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어디 가든 그냥 어떤 글을 쓰는 간에 구라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정조가 임금이죠. 자신이 신하였던 심한지에게 보낸 연합장. 연합장은 새해 인사야. 새해 인사. 그럼 이것도 편지고 목적 자체가 새해 인사야. 알겠죠? 내용 보시면 자, 임금이 신하한테 쓴 거예요. 근래 평안히 지내지요. 최정승은 몇십일만 지나면 80세 노인이 됩니다. 정승의 별자리가 최근에 또 장수, 오래 사는 거 있죠. 오래 사는 거. 장수를 관장하는 별에 접근하고 있어. 영종추부사는 82세, 봉조아는 72세, 판부사는 71세, 그리고 경은 70세가 되니 어찌 장한 일이 아닙니까? 장한 일이라는 거지. 다들 오래오래 살아서 너무 좋다. 조정에서 보기 드문 성대한 일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보내니 이 마음을 잘 알겠죠? 이만 둘입니다. 무오년 12월 10일 만천병을 주인은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조가 왕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이 심한지 나이가 70세예요. 그죠? 나이가 많죠? 그래서 격식을 차렸어. 알겠죠? 격식을 차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넘어갑니다. 다 왔네 이제. 자, 다음 장 보시면 다음은 퇴계이왕이 고공 기대승에게 쓴 편지이다. 이를 읽고 독자와 목적을 고려하여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그래서 이 제재 설명 보시면 1558년 명종 13년 10월 퇴계이왕은 성균관 대사성이었다. 지위가 높아 여기.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야. 그리고 고공 기대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청년이었다. 지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그 젊어요. 퇴계이왕은 연륜이 있고요. 기대승은 젊어 아직. 서로 이제 지위가 달라요. 그해 겨울 12월에 퇴계가 고공에게 첫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후 두 사람의 편지 교환은 1570년 12월 퇴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다음은 1559년 1월 5일 퇴계가 기대승에게 쓴 편지이다. 그래서 뭔 내용인지 볼게. 기정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기대승이겠죠. 그리고 여기 뜻 나와있죠? 왼쪽 아래. 정자는 벼슬의 이름이다. 기대승은 문가의 급제에 권지, 승문, 원부 정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정자는 기대승을 말하는 거죠. 이 직책을 붙여서 부른다는 거. 기정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면서 직책을 붙여서 부른다. 이거는 존칭을 쓴 거라 보시면 돼요. 존칭을 썼고 존대를 하고 있어. 자기보다 새까맣게 어린 친구한테 존칭 존대하고 있는 거야. 문가였나? 현준이 이과인가? 그 윤리 사상. 오케이. 쿨하게. 오케이. 자, 생활과 윤리도. 써야 돼.
4학년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헤어진 뒤로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박하숙을 만나 다행히 그대가 부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마음에 매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편지를 받아서 너의 편지를 받아서 기쁘단 마음을 표현했어. 그죠? 그래서 영예롭게 돌아온 뒤로 여기서 영예롭게 돌아왔다는 거는 기대승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날이 더욱 귀하고 풍성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처지가 바뀔수록 안으로 더욱 반성하고 보존하면 모두가 덕에 다가가고 어짐을 익히는 경지이니 그 즐거움에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거겠죠. 일단 서리법 끝이 없고요. 자, 다음 지난번에 비록 만나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기는 했어도 그럼 만났다는 거야. 그게 기뻤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짧아서 1년을 깊이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기쁘게 들어맞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에 의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견 있죠.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성리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학 이론, 인간의 본성,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그 비문학 인문 파트에서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또 선비들 사이에서 그대가 논한 사단 칠정의 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스스로 전에 말한 것이 온당하지 못함을 근심했습니다만 이거는 스스로 전에 말한 것, 자신의 이론을 말하는 거야. 자신의 이론. 이 인간의 본성이 사단 칠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뭔가 잘못되었을까 막 걱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택에 의한 학문적 경지가 높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대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기대승이 이제 학문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 기대승이랑 논박을 주고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택에 의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윗사람 아랫사람 따지질 않아. 이런 거에서 권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럼 자신의 이론을 수정한 거예요. 이게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기대승이랑 편지를 왜 그냥 주고받냐면은 자기랑 그 이제 기대승이랑 1년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서로 논박하고 이제 막 사단 칠정이 무엇인지 논하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학문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왜 그런가 싶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단의 발현은 순수한 이치할 때 이죠. 이인 까닭에 선하지 않음이었고 칠정의 발현은 기와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처럼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론 수정하고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 이론을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왕구령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인이 잘못 합쳐져 극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그대에게서 듣고 지난날에 의심이 곧 풀렸습니다. 그냥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세요. 이게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처음 만나면서부터 견문이 좁은 제가 이거 보면 견문이 좁은 제가 되게 이왕이야, 미인이야. 지폐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견문이 좁다 한다?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박식한 그대, 오히려 그 젊고 파릇파릇한 인재를 띄워주고 있지. 그래서 이 박식한 그대에게서 도움받아온 것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서로 친하게 지낸다면 도움됨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서리법.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거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는 거야. 친교 목적이 친교. 친교. 민주 잘하고 있죠? 다 왔어 이제. 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은 남쪽에 있고 한 사람은 북쪽에 있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로는 제비와 기러기가 오고가는 것처럼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힘들다. 달력한 부를 보내드립니다.
이웃들의 요구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멀리 보낼 거리니 줄이겠습니다. 오직 이 시대를 위해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몸 관리 잘해라. 마음 관리 잘해라. 당부하는 거야. 3가 안부를 묻습니다. 말 그대로 안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김인현 정월 5일 황은 머리를 숙입니다. 이런 거 다 편지 방식이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넘기면은 이거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 필자. 이황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지난 만남에 대한 기쁜 전달, 자신의 이론 수정,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당부, 그리고 안부. 이거 그냥 다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2번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사용한 표현. 자신보다 한참 어린 기대생이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른 신분이기에 기정자라 부르고 있다. 또한 편지 내내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기대승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기정자라 불러주죠. 이런 거 존칭으로 뭐라 했죠? 예고를 해주고 있다 정도?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3번 친교를 표현하는 내용을 나와 친구에게 주제랑 배우자 안 남겨도 돼. 그리고 다음 주 넘기면 다음 글을 읽고 마리아는 스테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보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게. 이건 문제 풀 때 읽어보면 알 거야. 이거 내가 계속 해줄 게 없어가지고. 보충 영상 좀 내고